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특강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여러분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 들리시죠? 굉장히 익숙하고 우리 TV 볼 때 많이 들었던 노래잖아요. 근데 흘러서 들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 노래를 소개하려고 딱 가사를 보니까 가사가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른한 오후 재미도 없고 일말에 의욕 하나도 없어 일상에 지쳐 지겨운 날들 사는 건 뭘까? 그런 생각도 여러분 하죠. 네, 허탈한 새벽 홀로 외로워 날 찾는 이는 아무도 없고 이 넓은 우주 먼지 같은 날 뭐라는 걸까 생각이 들면 전화해, 내게 전화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 할 거예요. 혼자 새벽에 공부하다가 어떤 날은 뭐 잠이 와서 졸려서 자는 날도 있겠지만 잠 못 들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얘기를 나누고 힘을 서로 북돋아줄 그럴 사람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한테 전화하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우리 게시판으로 여러분 꼭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한 일주일 넘게 한 열흘 정도 이렇게 게시판에 못 들렀거든요. 우리 수능특강 정치. 근데 거기 딱 들어가 보니까 학생들이 막 이런 글 올려놨어요. 어떤 학생 글 중에 뭐가 인상 깊었냐면 선생님 요즘 안 보이셔서 루머가 돌았는데 음반 활동하느라 바쁘셔서 안 보인다고. 그런 거 막 읽으면서 정말 괜히 웃기고 괜히 힘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에 지쳐서 진짜 먼지 같은 나날 막 이렇게 보낸다는 그런 생각이 드실 때 수강후기 올려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러면 훨씬 마음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 여러분 훌쩍 넘어서 4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벌써 1, 2, 3단원 정말 굵직굵직한 단원들을 여러분 거의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물론 심화 강의들이 남아있지만. 그런데 4단원 국제정치 파트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정말 중요한 이 헌법재판소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좀 많아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국제정치 들어가기 전에 앞에 지난 시간에 했던 헌법재판소를 조금 할애하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공부했던 거 정리하고 그리고 또 이제 판결의 종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필기 뒤에다 보는데 이 헌법재판소 이게 로고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못 그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입니다. 헌재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이거 샀어요. 네. 헌법재판소의 권한 5가지가 있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 권한 5가지는 네. 5가지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이 아닌 어쨌든 국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회, 그 다음에 법원, 그리고 정부, 국민, 여러분 중요하니까 잘 봐주세요.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 얘만 이렇게 네모로 그렸어요. 그 차이가 있는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하는 권한 5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하나하나 떠올려 봅시다. 뭐 있죠? 탄핵심판 있죠. 그쵸?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가 청구권자입니다. 예,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볼게요. 법원에서는요. 법원은 뭐 하죠? 헌법재판소가 위헌 법률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안하고 요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이 행사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되셨죠, 여러분? 그러면 정부는요? 그렇죠? 어떤 정당, 그렇죠? 정당 해산을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그런 정당 해산을 정부가 제소하게 되면 어디?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심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중요한 거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거 뭐? 헌법재판소의 권한 5가지 중에서 각각의 청구권자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보세요. 다 국가기관에 해당되는데 어디? 국민이 직접 제기할 수 있는 거 뭐라 그랬죠? 헌법소원을 국민이 직접 제기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기관과 기관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렇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모두 몇 명? 9명이죠. 그쵸? 9명입니다. 9명 중에서 6명이 오케이, 6명 이상이 오케이 하게 되면 탄핵소추가 탄핵소추가 아니죠. 탄핵이 결정되고, 마찬가지로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 재청권이 신청이 되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했을 때 그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오케이 그러면 위헌법률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이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정당 해산 심판이나 탄핵소추가 아니라 탄핵심판,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건 다릅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 7명 이상이 참석해서 참여를 해서 그 중에 과반수가 찬성을 하게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족수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정리한 내용들 보세요.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5가지죠. 그 5가지 권한의 청구권자, 청구권을 행사하는 그런 국가기관 또는 국민을 보았고요. 이 판결이 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 또는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는 7명 이상이 참석해서 그 중에 과반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워야 할 건 정말 확실히 외우셔야 돼요. 네, 이거 하나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여러분. 이제 자주 나오는데 위헌과 헌법 불합치. 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헌법 불합치죠. 물론 우리가 지문 속에서 위헌이다, 합헌이다, 헌법 불합치다라는 용어를 읽고서는 해석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건데 헌법 불합치가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여기다 별표를 친 겁니다. 그럼 볼게요, 여러분. 위헌은 뭔지, 헌법 불합치는 뭔지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합헌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군대를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 남자가 군대를 가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해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군대에 가는 그것은 나의 양심의 자유를,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나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그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그럴 때 그 병역법은 헌법에 합치되라는 게 합헌 판결입니다. 합헌 결정이 나게 되면 어때요? 그 해당 법 조항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병역법의 그 조항은 헌법에 있는 양심의 자유 그런 것을 침해했다라기보다는 국가 안전보장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한 법 조항이다. 합헌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해당 법, 병역법 조항이 그대로 쭉 간다라는 거죠. 그게 합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 위헌은 뭘까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되지. 그쵸? 가장 상위의 법이니까 헌법이. 그러면 헌법에 위배됐다는 결정을 받은 그 법률은 어떻게 돼야 돼요?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사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헌법에 합치되느냐 또는 헌법에 위헌이냐 라는 결정을 받았을 때 헌법에 합치되면 그대로 가는 거고 그 법조항 당연하죠. 헌법에 위배되면 당연히 사라져야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헌법 불합치라고요. 사실 보세요. 거의 용어가 비슷합니다. 헌법에 위배된다는 말이나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말이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국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근데 이거는 분명히 다른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이 헌법 불합치란 무엇이냐면 이 법률의 조항은 위헌이에요. 헌법에 위배되는 게 맞아요. 위헌이지만
위헌인 경우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해당 법률 조항이 즉시 없어진다고. 만약에 즉시 없어지게 되면 해당 법 조항이 즉시 법 조항이 없어지게 되면 어때요? 법률에 공백이 생기죠. 그렇죠? 그 법이 필요해서 있었던 것인데 그 법 조항이 위헌이다라고 해서 바로 없애버리면 법률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럼 어때? 사회가 혼란하지. 그래서 뭐냐면 이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것은 위헌이야. 위헌이긴 한데 그걸 바로 이렇게 즉시 효력을 상실시켜버리면 법률 공백, 사회적 혼란 이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유효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실제 일어났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자, 보세요. 2009년 9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9년 9월에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10조. 여러분 너무 자주 보셨죠, 이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10조에 야간에 바깥에서 시위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국민은 집회, 시위, 결사, 자유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집시법 10조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정을 받았죠.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렸죠. 위헌이면 당장 이 집시법 10조는 없어지는 거야.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집시법 10조가 얼마 한시적인 기간 동안은 계속 존속합니다. 유효해요. 그때 언제까지 유효하다라고 얘기했냐면 2010년 6월까지 유효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때까지 유효하게 놔두는 거냐면 법이 없어지는 상태를 피하고, 즉 법률의 공백을 피하고 공백을 막아서 이 사이에 이 기간 동안에 국회가 미비한 법을 보충하라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용어가 자주 나오니까 위헌, 합헌, 헌법 불합치 뭐 다른 결정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위헌은 헌법에 위배된 거니까 즉시 그 법률 없어지는 거. 합헌은 헌법에 합치되니까 그대로 있는 거. 근데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위헌이에요. 위배돼요. 그런데 위배돼서 즉시 없애버리면 이 집시법이 없는 상태, 법률의 공백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집시법 10조에 한해에서는 2010년 6월까지는 그대로, 그 전 조항 그대로 간다. 대신 그 사이에 국회가 미비한 이 집시법 10조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고 보강하거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헌법 불합치죠.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그 보충되는 추가적인 내용까지 봤고요. 실제로 그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문제들을 보면 뭐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권한 5가지를 기본적으로 암기하는 건 정말 기본이고, 여러분 지문 속에서 다양한 결정문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분석해가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저런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그리고서 국제 정치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3페이지에 있는 문제 좀 이렇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 나타난 사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갈 건 암기하고 가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수능 특강이 이렇게 연계 교재인 거 잘 아시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형돼서 또 여러분에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본적 암기사항 보도록 할게요. 예, 암기하고 있어야 돼. 지방법원이고요. 지방법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여기 지방법원 합의부, 단독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심을 여기서 하면 2심은 고등법원이나 또는 어디서 해요? 지방법원 지원, 단독부에서 하면 지방법원 합의부. 다시 말하면 2심을 지방법원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라. 그랬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리을, 그쵸, 무조건 3심 대법원이 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2심을 청구하는 걸 항소, 그리고 상고라고 해서 여기는 판결에 불복했을 때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는요.
그 법원이 늘 최종적인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하는 결정이나 명령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결정이나 명령들, 퇴정 명령, 뭐 증인 신청 거부, 뭐 이런 결정, 그런 거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하는 거. 이런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했을 때 1심에서는 항고, 1심에서 2심 갈 때 2심에서 3심 재항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다 채웠습니다. 되셨죠?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 암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항상 고소 뒤집어진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기억은 민사, 니은은 형사재판이다. 말도 안 되죠. 판결하고 결정 명령을. 다음 볼게요. 2번. 디귿에는 그렇죠. 지방법원 합의부도 포함된다. 그렇죠. 단독부에서 했을 경우 2심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판사 3분이 계신 데서 한다라고 했죠. 2번 정답 되겠네요. 맞는 것 했으니까. 3번 볼게요. 리을의 재판 결과는 유사한 사건에 대해 디귿의 재판을 구속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안 됩니다. 판례법을 소중히 하는 나라에서는 뭐 다른 법원의 판결을 이렇게 참고 삼아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어요. 그걸 이제 유사한 사건이 나타났을 때 무조건 그걸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만 참고 자료가 될 뿐 리을의 대법원에서 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디귿의 재판을 구속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참고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병역법을 위반해서 감옥에 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만약에 그럼 감옥에 가야 돼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면 고등법원에서는 그와 유사한 또 사건이 막 나타나잖아요. 또 군대 안 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서 이제 소송을 하는 사람들, 고등법원에서는 또 그와 다르게 이거는 양심의 자유에 침해된 것 같은데 이런 결정을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의 재판 결과는 그런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이 아랫법원의 하급 법원의 재판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다만 참고만 될 뿐입니다. 구속하지 않아요. 꼭 같은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4번. 여러분 이거 중요하네. 그쵸?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완전 강조해서 했었죠. 지지난 시간이었나? 네. 언제지? 예.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에 대한 재판. 자, 이거 보세요. 불법입니다. 그쵸? 네. 이건 선거재판이 아니라 뭐에 속한다? 형사재판에 속한다. 형사재판 1심부터 차곡차곡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쵸? 제가 이 선거재판과 형사재판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너무나 자주 함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음이요. 틀렸죠. 그래서 그다음에 5번. 지방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할 경우 리을이 실질적인 심사를 한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판권을 가지고 있죠. 대법원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법원들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 갖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이 문제 여러분 어려웠습니까? 지문만 조금 길었지 그다지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구체적인 사례 가져다 파악하는 거 꼭 잘하셔야 되고요. 병역법 88조에 보면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안에 입영하지 않거나 3일 안에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네요. 누가? 국민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법원이 하겠죠. 그렇죠? 법원이 피고인 김 씨의 이 신청자의 의견이 타당하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안하고 요청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위 사건의 법률 조항은 기본권 제한 원리를 준수하지 못하여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그런 규정이라고 판단되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을 법원이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럼 보겠습니다. 1번. 니은 이거 신청자는 기억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이다. 여기 위헌법률 심판 제청 결정문은 이 사람이 재판부에 제출한 거예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결정한 이 결정문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다 내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틀렸네요. 2번. 위헌 결정이 날 경우에 해당 법률 조항은 무효가 된다. 위헌 결정이 날 경우에 해당 법률 조항은 그렇죠. 없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다음 볼게요. 법원은 해당 법률에 입법적인 미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이요.
법률의 위헌 여부가 그렇죠.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요.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이 재판 과정의 전제가 될 경우에 신청한다라는 것. 중요하죠, 이거. 네. 그 다음에 5번. 재판부는 헌재의 결정 때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을 중지합니다. 법원은요, 지금 재판 중이었어요. 예? 재판 중인데 재판 중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판을 중지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번에 새로 이렇게 딱 하나 알아둘 보기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실제 사례예요. 헌법재판소는 강원도지사 당선자 L씨가 낸 이것에 대해서 자 여러분 자 보세요. 도지사 L씨가 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이 청구한 거죠. 국민이 직접 청구하는 거 뭐? 헌법소원이죠. 그렇죠? 낸 이 헌법소원입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에 대해서 같은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 등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우에 형사 기소돼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직무에서 배제된다. 자, 보세요. 지금 보면 교육감 같은 이런 사람들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는데 지방자치단체장만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직무에서 배제되는 거야. 어때요? 불평등하게 대우받고 있는 거지. 그래서 불평등하게 대우받는다면서 이 국민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배웠죠? 그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네, 기억. 헌법상 기본권인 그렇죠. 평등권의 위배 여부가 심리되었겠죠. 예, 달리 대우했습니다. 교육감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달리 대우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니은. 기억은 이것도 여러분 하나 알아둡시다. 조금 깊숙이 들어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연계 교재인 만큼 보기 하나하나도 충실히 봐야 되니까 이 기억 헌법소원은요. 반드시 국민이 청구하는데 이 직접 변호사를 통해 이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데 변호사를 통해 한다는 것, 그것도 꼭 알아두십시다. 직접이라는 거에 이거 함정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 맞습니다. 다음 볼게요. 니은과 관련하여 자 보세요. 형이 확정되기 전이야. 다시 말하면 유무죄라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우리 헌법은 뭐라고 하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무죄로 추정해야 되는데 형이 확정되기 전인데 유죄로 봐서 직무에서 배제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니은과 관련하여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게 너무 좀 깊숙이 들어갔는데요. 예. 법사하는 학생들은 조금 잘 이해가 되겠지만 정치하는 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소급이라는 거는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불소급은 거슬러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10년에 어떤 법이 만들어졌어요. A 법이 만들어졌으면 이 법은 2010년 이후에 적용해야지 과거 사실에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와서 이런 왜 이렇게 지각이 많은 거야. 지각하면 5,000원이야 이랬어요. 그래놓고 너 어제 지각했지. 너 그저께 지각했지. 너 그저께 지각했지 하고 돈 거두면 학생들 반발하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법이 생긴 그 이후에 적용한다라는 게 형벌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지금 위의 사항이랑 상관이 없죠. 그렇죠? 위의 사항은 형 확정 전, 다시 말하면 유죄, 무죄라고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라는 그런 원칙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무죄 추정이라면 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직무에서 배제하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겠죠. 어렵죠. 다음 볼게요. 디귿으로 보아. 그렇죠.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본 재판관은 6명 이상이다. 헌법소원은 그렇죠. 6명 이상의.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이 헌법 불합치는 위반되지만 어느 정도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서 유효하게 냅두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국제 정치 파트로 넘어와서도 한 반 정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럼 괜찮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그 최경주 선수가 정말 대단한 것이 진짜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대요. 근데 노력만으로 그 자리에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노력하면 인생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만 노력한다라고 하고 몸은 안 따른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렇죠? 하루에 진짜 몇 개 이상의 공을 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루에 이렇게 공들여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진짜로 여러분 3단원까지 정리가 됐고요. 물론 심화가 남았지만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이제 4단원으로 과감하게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넘어와도 괜찮죠? 네, 국제사회의 발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로 따지면 몇 페이지 되냐면 13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36페이지의 딱 제목은 국제사회입니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뭔지부터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여러분 지금 여기 딱 보세요. 국제사회를 이야기할 때 이거부터 먼저 하는 게 대전제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얼마 전에 정말 일본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진짜 우리 바로 옆 땅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정말 폐허가 된 일본 어느 이제 마을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이 주황색 옷을 입으신 분들, 이분들 익숙하죠, 여러분? 119 구조대원들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간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가장 빨리 우리나라의 119 구급대원들이 가장 빨리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거리가 가까운 것도 있지만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하는 모습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진짜 좀 원망스럽게도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그 와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이 그들의 그 역사 교과서 를 보였죠. 거기 이제 교과서 안에 들어가 있는 지도의 내용입니다. 그럼 보시면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에를 일본해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독도 같아요. 그렇죠? 독도를 일본해 쪽으로 정확히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무리 지금 가서 가장 먼저 정말 이웃이라고 가장 먼저 달려가고 도와주고 막 했는데도 결국 이런 정말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일들에 있어서는 그 바로 전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들 EBS 홈페이지 들어오면 자주자주 그거 보죠. 이렇게 팝업창 떠서 독도를 가다 이런 거 보시죠. 최태원 선생님하고 강봉균 선생님하고 못 가셨대요. 왜냐하면 막 그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울릉도까지만 가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면 바람만 막지 않고 파도만 막지 않고 드나들 수 있으면 거기 우리나라 땅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이러는 거죠? 이렇게 가서 도와줬는데. 이게 바로 국제사회의 여러분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이고요. 하나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 협력했던 모습도 바로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두 가지 모습들 대표적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 연달아서 공부할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31강이죠. 31강 국제사회의 발달. 자, 여러분, 그 국제사회라고 하면 이 국제할 때 이것을 한자로 쓰면요. 선생님이 이 국가는 국가할 때, 국자는 국가할 때 국자, 제자는 교제하다 할 때 그 제자입니다. 남자친구랑 교제 중이야 라고 할 때 그 제자죠. 여러분, 교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귀고 만나죠. 그렇죠? 사귀기로 하고 만납니다. 그럼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국가들이 사귀고 만나는 것. 그게 바로 국제사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국가들이 존재해야 되고요. 국가들이 존재해야 되고 이 국가들이 서로 사귀고 만나야 돼요. 이거 꼭 대립하는 것 같다. 어차피 이렇게 하니까. 네, 이렇게 돼야지만 이게 국제사회라는 거죠. 따라서 국제사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국가들 사이에 만나고 사귀는 과정들 즉 상호 교류가 있어야지만 국제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그림 속에는 좀 빠진 게 있어요. 오늘날은 국가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이 국제사회 속에서 다양한 상호작용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풀이를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썼다는 것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국제사회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시간부터 배울 내용 첫 번째는 이 국제사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되게 되었는지를 첫 번째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사회의 특징.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특징에 따라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입니다. 시험 문제에 나온 그런 빈도를 보면 지금 국제사회의 형성과 발달은 우리가 뒤로 넘어가서 국제관계의 변화하는 부분과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굳이 지난 3년간 기출문제를 따지면 한 2문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국제사회의 특징, 특히 바라보는 관점. 작년에도 수능에 출제됐고 비교적 어렵지 않게 납니다. 그래서 여기 7문제. 그리고 행위 주체에 관해서는 최근엔 2문제인데요. 그 전까지 따져보고 막 하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대로 이제 공부를 하겠고요. 지금 방금 전에 선생님이 봤다시피 이 국제사회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는 방금 봤죠? 일본을 도와주는 그런 협력과 일본과 이렇게 자국의 이익을 가지고 대립하는 갈등,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할 수 있고 2번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부터 국제사회의 형성과 발달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1번 국제사회의 형성과 발달. 선생님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교제하는 사회예요. 그렇죠? 교제하는 거, 사귀고 만나는 사회입니다. 그럼 국제사회가 형성되려면 국가가 일단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이들이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기본이겠죠. 이거를 뭐 해석을 해보면. 그럼 자 보세요. 크게 이제 3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 부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베스트팔렌 조약, 그리고 1차 세계대전, 1차 대전이라고 쓸게요. 이거 바꾸기로 너무 좋네요. 안 부러지고.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인데 짧게. 그래서 여러분 쓰면 이게 1648년 안 외우셔도 돼요. 네. 이게 1914년, 이게 1939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해서 국제사회가 형성된 것이고요. 이때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돼서 기점으로 해서 국제사회가 발달합니다. 쭉 이렇게 계속 이후로. 그렇죠? 이게 형성, 이게 발달이 돼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국제사회가 형성된다라는 얘기는 국제사회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있어야 되죠. 일단 그렇죠. 국가가 교제하는 사회니까.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해서 국가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형성된 거죠. 그리고 이 교제가 활발해지면 사귀고 만나고 하는 게 활발해지면 국제사회가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세계사 시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떤 정치적 측면의 변화가 있었나 하는 것들만 알아두면 돼요. 여러분, 1648년 이전의 유럽 사회를 보면 어땠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재. 미분화된 사회다라고. 즉 뭔가 이렇게 착착착 나눠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문화권 중심이었습니다. 즉 어떤 한 국가, 나라의 단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유럽 문화권, 그렇죠? 아시아, 중국 중심의 유교 문화권 그런 형태로 존재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어때요? 이 미분화된 사회의 문화권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라는 것이 개념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제일 처음에 배웠던 거 떠올려 봅시다. 국가의 구성 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문화권, 유럽 문화권, 뭐 유교 문화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국가의 개념이 굉장히 희박했어요. 다시 말하면 영토나 우리 땅이야 라는 영토나 주권, 영토, 주권,
국민 이런 개념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되게 미약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라는 것 자체에 그런 개념이 잘 안 서 있었는데 어떻게 국제사회가 형성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30년 전쟁이라는 종교전쟁 후에 맺어진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됐냐면 그 이전에는 유럽 문화권에서 이 유럽 문화권 전체를 호령하던 교황이 있고 각 지방에는 그 영주들이 지배를 하면서 국가 단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해서 신교가 부상하고 그리고 이 군주의 권한이 교황보다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교황이라는 아주 거대한 그런 인물이 유럽 전체를 호령해서 국가의 개념이 미약했다면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해서 군주가 교황 위에 이렇게 그 다음에 독립국가들이 탄생하게 되죠. 신교를 등에 업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해서 주권 국가 중심의 국제사회가 탄생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즉 국가들이 생겨난 거예요. 국가들이 생겨나야지 국제사회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유럽이라는 그 땅에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했겠죠? 그렇죠? 교제했겠죠? 그렇죠? 국제사회가 형성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국제사회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들이 서로 더 많이 교제하고 사귀고 만나고 부딪히고 한다는 것이 바로 국제사회의 발달이 되겠죠. 바로 그 발달을 아주 가속화시켰던 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에 정말 오랜 기간이 있었지만 직전의 상황을 이야기해 보면 그쵸, 제국주의 국가들. 이 유럽의 아주 강대국들이 이제 산업이 막 발달하게 되면서 상품을 판매할 곳, 그렇죠. 그다음에 원료를 가져올 곳들이 필요해지면서 식민지 정책을 펼치게 되고요. 그것을 제국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충돌이 일어난 게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는 이렇게 싸우지 말자라고 하면서 국제연맹을 탄생시켰죠. 어때요? 국제사회가 발달해가는 모습 맞죠? 처음에 주권 국가라는 게 형성되고 유럽이라는 그 안에서 이렇게 복작했다면 이제 세계대전이라는 것을 거치면서 이제 전 지구적으로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복작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발달한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지구적인 국제사회가 형성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 지구적인.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국제연맹이 맹해가지고 또 다시 2차 세계대전을 이제 막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제연맹의 한계가 있죠, 여러분. 강대국들이 불참을 하고 이 가입국 수가 너무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국제연맹이 이 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하고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렇죠? 이제 그 가운데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1929년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폭락하고 그 통계에 보면 당시에 미국은 이 미국인의 4분의 1이 실업자 신세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지. 그렇죠? 그랬을 때 그 경제적인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 전체주의라는 것이 등장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보다 전체의 가치를 아주 우선시하는 이 전체주의 국가들이 등장을 했죠. 일본, 독일, 이렇게. 그래서 이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으킨 그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었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정말 전 지구가 이렇게 충돌하는 과정에서 교류하고 그쵸? 그런 것들이 커지게 되니까 국제사회가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5년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국제연합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 평화를 목적으로 해서. 그래서 국제연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따로떼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1945년에 국제연합이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형성되고 국제사회가 발달하는 이 과정을 딱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이 1945년의 국제연합 탄생 이후의 현대
국제사회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부분은 우리가 국제관계의 변화하는 부분에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 다시 공부를 하니까. 국제연합이 탄생된 1945년, 그리고 1969년, 그리고 1989년. 네. 거의 20년 간격에 이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변화가 나타나요. 국제연합 탄생 이후에 국제사회는 어떤 모습 보였냐면 미소로 갈라져서 양극. 다시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정리를 할게요. 그러다가 1969년에 닉슨 대통령이 외교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것을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고 이 내용 역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양극 체제는 다극 체제로 변화합니다. 여기서 양극이라고 하는 건 미국과 소련,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간에 탁 이렇게 대립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다극 체제에서 뭐 제3세계도 등장하고 유럽 연합도 목소리를 내게 되고 그런 단계가 되다가 1989년에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90년에 독일 통일하고 91년에 소련 해체되면서 이제 탈냉전의 시기를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단극적 다극 체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거 뒤에 가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쭉 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국제사회 형성된 거 국가라는 것 탄생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권 국가의 탄생으로 인해서 국제사회 형성된 거고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 지구적으로 부딪히고 만나면서 국제사회 발달하고요. 그리고 국제연합이라는 거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하게 되고 그 이후에 국제사회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여기까지 해당되는 문제를 조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딱 보시면요. 이런 문제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쵸? 근데 익숙하게 그래도 꼭 연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수능에 보면 무려 이런 식의 그 국제정치에서 좀 이렇게 시기적 순서를 알아야 되는 문제가 2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던 것으로 선생님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볼게요.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됐죠. 몇 년도인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국제사회 형성입니다. 그리고 유럽 열강의 식민지 개척, 바로 제국주의죠.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통일 1990년 이후에 탈냉전의 시기 온다. 네. 여기까지 해서 국제사회 형성이고 이 이후에 국제사회 발달해가는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죠. 네,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가에서는 유럽에서 그렇죠 민족국가 또는 주권국가 근대국가라는 여러 표현이 나오는데 국제사회의 중요한 정치 단위로 등장했죠. 국가가 등장해야 국가가 있어야 국제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니은 보세요. 나에서는 지금 여러분 몰타 선언이라고 나왔는데 이 몰타 선언에 대해서는 여러분 국제관계에 변화하는 그 단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몰타 선언은 이제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은 적이 아니야, 친구야 라고 해서 만나서 선언한 겁니다. 몰타 섬에서. 그래서 이건 탈냉전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거 이 전쯤에 독일 통일 이전에 1989년에 벌어진 일이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에서는 전쟁 방지를 위해서 국제연합이 그럼 국제연합은 2차 세계대전 이후라 1945년이니까 이것도 아니죠. 연도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에서는 정치적으로 그렇죠. 여기에서는 정치적으로 동서 갈등. 여러분 동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념 대립입니다.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 간에. 여러분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1945년에 국제연합 탄생하고 난 다음에 냉전 시기 겪었다고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이념 대립이라는 동서 갈등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남북 문제. 여러분 남북 문제는 선진국가, 후진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1학년 어떤 학생이 이거 선생님이 1학년 사회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선생님 저는 남북 문제가요 공산주의랑 이렇게 싸우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남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가, 후진국 간의 경제적 격차 문제.
그리고 동서 문제가 우리가 보통 우리 남과 북에 있어서 착각을 하는데 동서 문제가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 간의 이념 대립 말하고 있는 거고요. 라 단계에서 이런 거 나타났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리을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정치는 물론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놓지 않으면 그렇죠? 열심히 강의 듣고 기본적인 사항들 암기해놓지 않으면 정말 헷갈린다는 거죠. 다에서 국제연합인지 라에서 국제연합인지 몰타선언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어떤 시기인지 그 시기 순으로 쭉 이렇게 설명해 뒀던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이해하시고 암기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고득점으로 가는 것 같고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국제사회의 발달 과정입니다. 네, 볼까요? 가에 보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세요. 옛날에 적이었던 애도 우리한테 필요하면 친구 삼아야지. 예전에 친구였던 애도 우리하고 지금 뜻이 안 맞으면 돌아선다라는 얘기죠. 뭘 강조하는 거? 실리. 실리를 강조하는 실리주의 시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나에 보시면 식민지 나왔습니다. 식민지는 국가를 지탱하는 최고의 지팡이다. 식민지, 제국주의 정책이네. 그 다음에 동맹국의 군사력을 통해 적대국을 응징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뭔가 이게 딱 대립하고 있는 그런 축 보여주지 않나요? 그렇죠?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대립, 미소 간의 대립, 이런 냉전 말해주고 있는 거고 지금 딱 보시면 제국주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냉전한 다음에 영원한 적이었고 어디 있고 영원한 친구가 어디 있어? 실리주의로 갔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념적 대립의 완전한 끝을 종식하고 전 세계가 화해와 협력의 날이 밝았다. 탈냉전이죠. 여러분 순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순서 잡을 수 있겠죠? 제국주의 다 냉전이었다가 어디 영원한 적이 있고 영원한 우방이 있어. 이런 생각 가졌다가 그 다음에 탈냉전으로 가겠죠. 됐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역사적으로 나, 가, 다, 라 순이다. 나, 가, 아니지. 네, 틀렸네요. 니은. 나를 강조한 국가 정책이 제국주의 강조한 것이 1차 세계대전.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 다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파악한. 그렇죠.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렇죠. 그렇죠. 갈등 이런 거 강조하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다음이요. 라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 여러분 탈냉전 이후에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게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단극적이라는 말 썼죠. 탈냉전 이후에 하나의 미국이라는 그 아주 막강 아주 대단한 나라 혼자 딱 우뚝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된 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정답 고르셨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국제사회의 발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형성과 특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도 어떤 거 공부해야 될지 아시죠? 선생님이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